이젠 재계도 MZ세대 경영인이 이끄는 시대죠. 오너가들을 파악해보고 그들의 향후 행보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Z 오너 시간 한훈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1일이었죠? 우리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는 소식이 있었다는데 보셨나요? 예, 좀 봤습니다. 혹시 앵커님 보셨나요? 네, 저도 기사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느낌이라든지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좀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이게 진짠가 좀 이런. 몇 번 실패하던 차에 네네. 성공을 하게 됐죠. 네, 사실 우리 손으로 직접 이제 우주 문을 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민간인들도 우주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뭐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듯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민간인들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뭐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또 발사체를 타고 우주로 드디어. 여행을 할 수 있을지 하는 기대감도 듭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주 개막 시대가 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가장 주목을 모은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네. 현대중공업이라고 하죠. 어떤 내용이죠? 예, 사실 이번 그 발사체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한 302개 정도가 네, 참여한 기업이 기업 네.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 엔진 같은 경우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했었고 네. 그 발사체 보셨죠? 네네. 발사체 높이가 한 48m 정도 됩니다. 그 발사체 전체 크기가 40m, 그러니까 무게가 200톤 되니까 네네. 발사체 그 높이 같은 경우에는 그 탑 있죠. 한 조금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47m 되는데 이걸 담당한 데가 현대중공업입니다. 네네. 이쪽에 좀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발사체가 이렇게 쭉 우주로 나아가면서 뿜는 화염의 어떤 온도가 한 3,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그걸 또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발사체 높이가 오차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현대중공업이 한 6년간의 어떤 준비 끝에 이번에 성공리에 좀 마무리했다는 네. 식으로 좀 그럼 이야기가 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뭐 전반적인 그런 총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전반적인 총괄보다는 그것까지는 300개 아니지만, 기업들이 네, 제 다. 역할을 하나 각기 나눠 가신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뭐 소위 말하는 어떤 항공 우주 이 산업을 정부에서 주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요? 이제 네.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런 모습이 네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조금씩 더 우주 산업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현대중공업 회사가 정주영 회장 때부터 이제 설립이 된 회사인가요? 네,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원래 조선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로 딱 50년이 됐었습니다. 1972년에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지게 된 어떤 그 배경이라든지 그걸 잠깐 살펴보자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렇게 쭉 추진을 하면서 현대건설한테 당시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주력사가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한테 조선공업도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이 조선공업을 해야겠는데 당장 자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력을 빌리러 영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을 건너갔다라는 거죠. 이 보면 책이 리차드 스티얼스라는 미국 경영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속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주영 회장이 영국을 건너가서 돈을 빌리게 된 과정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한 그림 잠깐 보시면 여기 좀 그 영국 책 인사한테 책 한번 보여주시죠. 네. 거북선을 보였답니다. 500원 지폐에 나온 거북선. 당시 500원짜리 지폐인 거죠? 예전 지폐죠. 예전 지폐고 밑에 있는 사진은 거북선. 당시 차관을 들여서 만든 현대중공업 조선소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국 측 인사한테 우리나라는 벌써 수백 년 전에 15세기에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 충분한 어떤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관을 빌려와서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만들게 된 어떤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어찌 보면 신화를 이룬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뭐 정주영 회장이 보면 네네. 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해봤어. 네. 무조건 추진을 해보라는 거죠. 그냥 뭐 추진도 안 해보고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부딪혀보고 네. 사실 뭐 부딪혀보면 뭔가 좀 솔루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주영 그렇죠. 회장의 어떤 그런 저돌적인 그런 성격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게 정주영 회장 하면은 사실 힘든 일에 부딪히면은 예. 그만큼 쉽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 예. 이런 성격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성격이 좀 돋보이는 예. 일화인 것 같은데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의 예. 기회를 만든 그런 일이 지금의 현대중공업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주요 대기업 중에서 또 오랫동안 근속연수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가요? 지금 근속연수가 뭐 통계치로는 한 18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거죠. 굉장히 기네요. 네. 네. 사실 울산 동구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인데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중공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뭐 인원이 보면 뭐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북구 인구가 울산 동구 인구 한 20만 명 되는데 그 인구의 반 정도가 현대중공업과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현대중공업 혹시 조선사 방문해 보셨어요? 북구 쪽, 동구 쪽? 저는 이제 제대로 딱 방문해 본 적은 없어요. 네, 거의 뭐 어떤가요? 네네. 일본에도 보면 뭐 도요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도요타 C라고 있습니다.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도 별칭이 현대중공업 C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중공업 동구 쪽을 가보면 조선소에 현대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뭐 백화점, 문화센터, 네. 그리고 호텔까지 있습니다. 거의 뭐 현대중공업 C라고도 불러도 그러겠네요. 손색이 없어요. 하나의 어떤 마을 같은 일종의 느낌이네요. 타운이죠. 현대중공업 네. 타운이 된 거죠. 네네. 이 근속연수라고 하면은 사실 좀 짧으면은 4년, 5년이라고 하는데 네. 18년이면은 한 3, 4배는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좋은 기업, 한 직장에서도 쭉 있다는 게 뭐 쉽지 급여라든지 않은데. 나름 네. 후생이 다른 기업보다는 좋다는 거죠. 네,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예, 또 예. 이렇게 오래 근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또 투표를 해서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인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되기도 했다는데 또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예. 내용이죠? 이게 지난 6월 초죠. 6월 1일이죠. 또 지자체 선거,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에서 유일하게 기초지자체 당선된 사람입니다. 김종훈 후보가. 네. 그 전에 김종훈 당선인이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지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어떤 식구들의 어떤 그런 몰표가 나왔기에 몰표가 나는 건가요?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 네네. 울산 동구에서 정몽준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울산 동구에서만 5선 의원을 지냈었습니다. 1988년에 첫 출마를 하고 내리 네네. 울산 동구에서 5선을 하고 서울 동작에서 2선을 했었습니다. 네. 이 어찌 보면 좀 노동자의 표심을 직접 공략한 거 아닌가요? 노동자의 표심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뭐 같은 어떤 현대중공업 식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네. 또 김종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그런 진보적인 어떤 노동운동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도 뭐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 지금 오너가 3세 흐름을 보자면 정기선 HD 현대 사장이죠. 예. 그렇죠. 이 우주항공과 함께 저탄소 선박 기술 사업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건 어떤가요? 3세 경영이 좀 본격화되지 않나 지금 하는 3세 생각도 경기 드네요. 본격화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했고 아직은 정몽준 회장,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서 지난 92년에 물러났습니다. 네. 당시 정계로 진출하면서 30년 동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유지가 되다가 이번에 오너 3세가 경영에 나서게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정기선 사장의 어떤 그런 당면 뭐 숙제 같은 경우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현대중공업 조선 쪽만 쭉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리듯이 항공우주 그리고 또 하나 정기성 사장이 내놓은 쪽이 저탄소, 탄소 중립, 네네. 수소 그린 수소 쪽입니다. 그린 지금 수소. 뭐 네. 이렇게 뭐 5대양 6도지를 오가는 그런 배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 석유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수소로 바꾸겠다는 게 정기선 사장의 어떤 그런 목표입니다. 네, 좀 미래에는 좀 다양한 어떤 이제 수소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예, 예. 싶네요. 예. 네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제 제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첨단 기술 중심 기업으로 변신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전체적인 아직은 현대중공업의 어떤 그 매출은 거의 다 소위 말하는 조선 쪽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기선 사장이 그리는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항공우주 그리고 수소, 그린 수소 쪽 외에도 뭐 로봇 산업 쪽으로도 네.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에 많이 이렇게 그렇죠. 네, 투자를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것 보면 같아요. 현재 어떤 4차 산업혁명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뭐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그쪽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기업 오너가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예. 뭔가 경영 보폭을 계속 넓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제 이 정 사장도 차기 오너 경영인으로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지 않을까 이제 싶고 예. 재계 분위기도 이에 따라서 더 역동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예,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지금 이 재계에서는 정기선 사장이 존재감을 점점 드러내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예, 예. 어떻죠? 사실 올 초인가요? 미국 라스베가스 세서 2022에 정기선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기선 회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네. 현대중공업은 시빌드가 아니라 퓨처빌드다. 꿈을 키우는 퓨처빌더. 기업이라. 예. 네. 그런 꿈을 키우기란 게 아까 좀 말씀드린 어떤 그런 항공우주 그리고 AI, 빅데이터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새로운 네. 사업 영역을 끊임없이 펼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성장을 계속 시도한다. 네. 4차 혁명에 맞게 네. 이렇게 이제 볼 네.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이제 현대중공업에 그렇다면 좀 많이 변화가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뭐 당장 뭐 아직은 뭐 중공업, 조선이 중심이겠지만 다른 쪽으로 좀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사장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음. 싶은데 정 사장이 1982년생이죠. 1982년생이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MZ 세대의 네. 가장 윗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다른 어떤 그룹사 3, 4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네. 좀 이른 나이부터 유력 후계자로 거론되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예. 혹시 정기선 사장님께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우선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기자 출신인 거죠? 예, 동아일보에서 네. 기자 생활하고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기선 사장이 이야기하기를 기자 생활을 뭐 한 1년 남짓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자 생활하고 난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가고 네. 유학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현대중공업에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기선 이 사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이 난 게 예. 노현정 아나운서가 이 네. 현대가에 시집가지 않았었나요? 어떤 관계죠? 그 정대선 노현정 씨가 시집 그 배우자는 네네. 정대선 씨고 네, 아 정대선 씨. 지금 현대가 3세 지금 H&N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현대가 반개 그룹입니다. 그 좀 사장을 대표를 맡고 있고 네. 사촌지간이죠. 아 사촌이에요. 그렇죠. 아, 그때 당시 핫했잖아요. 노현정 씨가 이제 재벌가에 시집 간다. 그게 몇 년, 벌써 한 10몇 년이 된 것 같은데. 네,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음. 한참 이게 그 노 아나운서가 주가를 달릴 때 예. 초고속으로 결혼해서 굉장히 이슈였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예. 그 중간에 뭐 이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뭐 이혼은 아니죠. 이혼은 아직 아니고 그래도 이 정기선 사장 결혼식 때도 이제 왔었다 이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당연히 현대가들이 다 가겠죠. 네, 다 이제 가야죠. 예, 예. 근데 꾸준하게 매년 이혼 얘기는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런 루머는. 거죠? 이혼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럴까? 아무래도 좀 재벌가에 가서 힘들지 않았나. 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 네. 노현정 아나운서가 사진이 많이 뜨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행사 있을 때 얼굴을 비쳤는데 많이 수척해졌다. 나이를 이제 많이 먹었다. 막 이런 말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 나왔었어요. 사실 공식 행사에는 모습을 드리지 않고 네. 일종의 뭐 행사 가족 행사나 가족 행사라든지 모임 있을 때 얼굴을 뭐 이제 비쳤죠. 정경 창업주 회장 뭐 기일이라든지 네네. 그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뭐 사진을 좀 몇 번 봤었었는데 네. 보니까 다른 사진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사촌지간인 거죠. 예, 네. 예. 아까 이제 정 사장이 동아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 이제 일부 재벌 3세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뭐 특정 네. 기업을 거론하기서 그러는데 뭐 음주운전, 뭐 폭행도 폭행, 있었고. 예, 많았었는데 사실 뭐 음친아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주 네.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정기석 사장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ROTC로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병력 문제도 깔끔하고 사실 정몽준 아버지 정몽준 회장 같은 경우도 ROTC로 군대 생활을 마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네. 전혀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렇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엄친아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 사장이 그러면은 동아일보 지금 인턴 기자에 육군 장교 복무도 네. 이제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굳이 뭐 주변에서 뭐 재계 쪽에서 봐도 몸가짐이 바르다 네. 이런 얘기가 뭐 많더라고요. 흠잡을 데는 전혀 없는 걸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뭐 결혼식 때 옛날 부대 동료들이 축하해주러 이제 왔다 이런 얘기도 부대 동료들이 있어요. 네. ROTC 동기들이죠. 네. 그래서 인품이 좋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또 이 정 사장 이야기를 좀 더 넘어가 보자면 지난 3년간 대우조선 해양 인수 작업도 진행했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사실 내용이죠? 우리나라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보러도 조선업계 1위가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리고 2위가 대우조선 해양인데 정기석 사장이 이 인수합병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합병이 불발이 됐습니다. 왜냐? 유럽 경쟁 당국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기업 결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네. 그 자국 산업, 유럽 내에 어떤 조선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세계 1, 2위 조선사가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네. 굉장히 어떤 그런 과점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유럽 쪽 시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불발이 되고 이거 뭐 또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세계 1, 2, 2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뭐 덤핑 수주라든지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네. 그런 면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불발이 됨으로 해서 조선산업의 어떤 그런 뭐 좀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되지 않는 관측이 재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좀 글로벌 최대 조선사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 그게 네. 불발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인데 네. 그때 혹시 저 인수 대금이 궁금한데 그때 인수 대금 혹시 아시나요? 그 잠깐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자면 지금 그룹 내에서 현대오일뱅크 등이 IPO를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도 예. 있어요. 네. 네, 요즘에 근데 또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이제 봤을 때는 좀 증시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어떤 내용이죠? 지금 현대올뱅크 같은 경우는 IPO를 뭐 수년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올해가 네네. 현대올뱅크의 IPO에 있던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 하는 관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네네. 중간에 그럼 뭐 계속 시도를 했다가 엎어졌다가 이게 이번 또 시도하는 거죠? 2012년 그리고 네네. 2018년에도 IPO 기업 공개를 준비를 하다가 좀 이렇게 불발이 됐죠. 당시는 시장상이 좋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유가가 최근에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상이 좋다는 식으로 뭐 금융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 뭐 상장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오너 3세 정 사장 이야기를 네.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는 인물은 누구죠? 지금 권오갑 부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권오갑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정주영 그리고 정몽준 그리고 이번 정기선 3대에서 가신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51년생입니다. 51년생이고 어떻게 보면 올드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 현대중공업에서 쭉 30년, 40년 생활을 해왔지만 앞으로 어떤 정기선 사장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에서 큰 일조를 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 이 정 사장의 승계 작업 부분 이야기도 빼놓을 수는 없는데 좀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은 30년 동안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어왔었어요. 예, 예. 근데 이걸 이제 끝내고 예. 정기선 현대중공업 지주 이 부사장을 축으로 해서 예. 오너 경영인 체제 전환으로 나선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이 정 사장이 좀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씩 좀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선 당장 뭐 아까 뭐 서두에서 설명했지만 새로운 먹거리 쪽에 좀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실적을 퍼포먼스를 나타내게 하는 어떤 그런 초석 작업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으로 이 지분 승계를 하려면 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주사의 어떤 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대 HD가 현대중공업의 어떤 지주사입니다. 현대 HD의 지분을 보면 정몽준 회장이 이사장이 25% 정도 갖고 있고 한 5% 정도를 정기선 사장이 좀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 정몽준 이사장의 지분 25%를 확보를 하자면 증여세율 한 60%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달리 좀 지분을 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지금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산재단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분을 넘겨서 좀 정기선 사장이 물려받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좀 내부에서 좀 강구 중인 걸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 승계 작업은 진행 중인 거죠? 그렇다면. 예. 아직은 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정기선 사장이 아직 82년생이니까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40대 초반이죠. 그렇죠. 50대, 60대에 가서서도 우리도 후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승계 작업은 아직 이제 진행 중이고, 근데 또 현대중공업은 경영권 싸움이 없다 이것도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어요. 예, 예. 네. 아직은 뭐 지금 정기선 사장 동생이 2명이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이 있는데 네. 아직 나머지 동생들은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별로 경영에 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현대중공업의 어떤 후계 구도는 정기선 자연스럽게. 사장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중공업은 또 조선업계의 맏형이기도 하는데 예. 업계 내에서는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또 생산 능력도 갖춰 있고요. 예. 이런 어떤 외형에 비해서는 매년마다 좀 노사, 분규, 뭐 중대 대회 등 기업 이미지가 사실 좀 좋지는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업원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거는 좋은 네. 회사지만 전체적으로 그 회사 자체가 B2B다 보니까 기업 이미지는 일반 소비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 알려진 게 보면 저런 뭐 이렇게 노사분규, 파업 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보면 현대중공업 그 울산 공장 그 골리앗이라는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 크레인에서 어떤 그런 파업하는 시위하는 그런 장면만 뭐 일반 대중들한테 좀 각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본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기선 사장이 새로운 사업 쪽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아직은 현대중공업은 조선 그리고 파업 그런 쪽만 기억되지 새로운 어떤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항공우주라는 쪽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신사업도 좋지만 이런 어떤 기업적인 이미지를 좀 제고할 그 필요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맞습니다. 기업 이미지를. 네, 오늘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 오너 3세 정기선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오너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향후 행보도 어떻게 펼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추후 소식도 계속해서 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